추위는 살을 에었지만 외로움은 뼈를 저렸다. 산골 마을, 젊은 과부 수연에게 찾아온 것은 눈보라보다 차가운 세상의 시선이었다. 남편의 상여가 산길을 넘어간 지 사흘째, 집안에는 죽은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문상객들의 발자국마저 눈에 덮여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25의 나이에 맞이해야 할 끝없는 어둠과 홀로인 밤들이 그녀의 숨을 옥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대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내를 발견한 순간 수연의 마음은 경련을 일으켰다. 도와야 하는가? 외면해야 하는가? 젊은 과부가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것, 그것은 마을의 입방아에 오르고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그 사내의 눈빛에서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떨고 있는 자. 신의 모습을.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어젖힌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목숨을 구해준 머슴 진호.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길은 말보다 따뜻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부서진 담장을 고치며 죽은 듯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함께 마루에 앉아 먹은 밥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집을 에워쌌을 때 문 너머에서 지켜주는 그의 존재감. 그것은 금기였을까? 구원이었을까? 점점 깊어지는 눈보라처럼 마을의 수군거. 님과 탐욕 어린 시선도 거세져 갔다. 과부의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이제 죄가 되었다. 오늘 밤만 마루에라도 있어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필사의 호소였다. 그날 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흩어졌다 섞인 두 사람의 숨소리. 육체가 스치지 않았음에도 영혼이 가장 가까워진 밤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아름다운 동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약한 평화를 부수려는 검은 그림자가 문밖에서 기어코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가오. 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격렬한 이 절실한 동거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산골 젊은 과부 수연이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사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조용하지만 깊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수연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의 상여가 산길을 넘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곡소리를 냈고 북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흰 구름이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문상객들이 떠난 빈 마당엔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빈 술상과 그릇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지요. 수연은 온기 없는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바람에 흔들려 달락거리는 소리마저 귀에 쟁쟁하게 울렸지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죽은 뒤에 찾아온 침묵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람들로 가득했던 집이 텅 비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집에서 홀로 맞이해야 할 수많은 밤들이 수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 앞에는 끝없이 긴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연의 손은 차갑게 식은 이불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온기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 마을 어른인 최 노인이 수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된 마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이렇게 왔소이다. 최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이사이 집터와 문전 녹답에 오래 머물렀지요. 수연의 집은 비록 산골에 있었으나 땅이 넓고 기름졌습니다. 남편이 대대로 물려받은 3대 농토였지요.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부 혼자 지키기엔 땅이 너무 넓구나. 농사는 어찌 지으실 생각이시오? 이런 넓은 땅을 여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텐데 최 노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문중에서 땅을 관리해주고 그 수확으로 만개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땅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 노인이 돌아간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넓은 땅을 지키고 있으니 불안하다는 말, 문중에서 땅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말들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지요.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연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과부 집엔 밤에 불이 일찍 꺼져야 하는 법인데 혹여 무슨 탈이 날까 걱정이야. 젊은 과. 불을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조심해야 해.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집안에 웅크린 채 그 날선 말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눈처럼 쌓여만 갔지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날이었지요. 수연이 장작을 패러 나갔다가 대문 앞에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사내는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동상에 걸려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손가락 끝은 얼어붙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터. 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떠돌다 이곳까지 흘러온 머슴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사내를 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을의 입방아에 오르고 최 노인에게 빌미를 주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가늘게 내쉬는 숨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사내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려달라는 애원도, 도움을 구하는 간청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립된 짐승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짓는 그런 체념의 빛이었지요. 수연은 그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지요. 긴 망설임 끝에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연은 사내를 광으로 옮겼습니다. 안방에 들일 수는 없었지요.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이고 누더기 같은 옷 위에 소미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낙엽초를 다려 상처에 발라주고 얼어붙은 손발을 천천히 녹여 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사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사내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둘러보더니 조용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는 황급히 이불을 개어 옆으로 밀어놓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내는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진호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소?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너무 깊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수연은 며칠만 쉬었다 가라며 광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낯선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마당에서 부직갱이 소리였지요. 창문을 열어보니 진호가 동이 터오기도 전 어둠 속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가를 깨끗이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호는 말없이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고 장작을 패고 담장의 허물어진 곳을 고쳤습니다. 수연이 말리려 해도 그는 고개만 저으며 묵묵히 일했지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진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투박한 생활의 소음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는 소리, 망치로 담장을 고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들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죽은 듯 고요했던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만 같았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의 기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이 정돈된 마당, 쌓여있는 장작더미, 튼튼하게 고쳐진 담장이 그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었지요. 진호가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했습니다. 진호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그저 푸수, 자벽부로 온 일꾼이라 생각하려 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등잔불을 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지요. 어둠 속에서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고개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두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과부 집에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으면 온갖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었지요. 저 집엔 사내가 머물고 있다더라. 과부가 채통도 없이 남정네를 들였다지. 밤마다 불을 켜두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수연은 그 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날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다 입을 다물었고 장터에 가면 외면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연은 등잔불 아래 앉아 진호를 들인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사람을 살린 것인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인가? 밤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호가 머문 뒤로 집안의 침묵이 조금은 견딜 만해졌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이었지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 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셨습니다. 잣나무 너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집을 흔들어댔습니다. 창호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지요. 처마 끝에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덜컹거리며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창문 밖에서 누군가 기척을 살피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극적이는 소리, 담장을 더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광 쪽을 바라보았지요. 저 안에 진호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수연은 광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진호가 나왔지요. 잠을 자던 중이었는지 옷을 대충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에 들라는 것이 아니요. 오늘 밤만 마루에라도 있어 주시오. 바람이 너무 거세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두렵소. 그 말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부탁이었지요.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밤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루로 올라왔지요. 여기 있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제가 밤새 지키고 있겠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편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셨지만 이제는 덜 무서웠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수연은 이불 속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루에서 진호가 움직이는 작은 소리들이 들렸지요. 옷깃을 여미는 소리, 가만히 앉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수연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진호는 밤새 마루에 앉아 문고리를 지켰습니다. 담장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호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집 주위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마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수연에게는 든든한 파수꾼의 발소리로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수연의 몸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이어졌고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연이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진호는 즉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건 아닌지, 추운 건 아닌지 조용히 살폈지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고든 숨소리가 들려오자 진호는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창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부는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어지러진 마당을 정돈냈지요. 수연이 일어났을 때 깨끗한 마당을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섞이지도, 손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은 육체보다 깊은 곳에서 위로가 오간 밤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서로를 지켜준 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밤이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수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깊이 잠들었기에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진호는 이미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연은 아침 밥상을 차리며 망설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진호의 밥을 광으로 가져다 줄까?
아니면 이제는 마루에서 함께 먹을까 고민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와의 거리를 조금 좁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 일어 올라와 잡수시오. 수연의 부름에 진호는 놀란 듯 머뭇거렸습니다. 마루로 올라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한 머슴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님, 저는 광에서 먹겠습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더됐소. 일어 올라오시오. 도리니 뭐니? 사람이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오?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은 때가 묻어 거칠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개의치 않고 밥상을 내왔지요. 마루 위에 2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진호는 어색해하며 밥을 떴습니다. 주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처음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진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먹는 밥이 아니구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렇게 대해주시니 황송합니다. 고마울 것 없소. 나도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이제야 알았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법이지요. 2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반찬을 집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 집안의 온기를 만들었지요.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흐르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2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루에 2개의 밥상이 놓였고 저녁이면 또 2개의 그릇이 마주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2 사람 모두 혼자가 아니었지요.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한다 했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식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담장 밖에서 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여 기침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담장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으니 누군가 집을 살피고 있는 듯했지요. 대문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시 뒤편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밑에서 잠시 멈추는 소리도 났습니다. 무언가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혼자라면 이 공포를 어떻게 견뎌낼까 싶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여 밖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진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도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진호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누구요?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황급히 달아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눈 쌓인 길을 허겁지겁 뛰어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 진호가 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방문을 조금 열고 물었습니다. 누구였소? 사람의 기척이었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에 발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진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에서 안심을 느꼈지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지 모르겠소. 마님께서는 편히 주무십시오.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밤새 지키겠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마루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그의 기척을 느끼며 다시 잠들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밤에 불을 더 켜두겠소. 어차피 소문은 날 대로났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소. 오히려 불을 환하게 켜두면 수상한 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더 켜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수연은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의 집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최 노인이 눈을 흘기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용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연과 진호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저녁이면 다시 마주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 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안이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장작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옷이 너무 남루해져서 새 옷을 지어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비록 귀한 비단은 아니었지만 두툼한 무명천으로 겨울을 날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는 수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마당에서 돌아온 진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지요. 당신 옷이 너무 해져서요. 새 옷을 지으려 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는데 저렇게 야른 옷으로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 같은 사람에게 새 옷을 지어주시다니 과분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분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이 집의 식구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주위에 떨면서 일할 수는 없지 않소. 식구라는 말에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떠돌며 살았던 그에게 식구라는 말은 너무도 낯선 단어였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수연이라 불러주시오. 식구끼리 그런 호칭은 어색하지 않소. 수연의 말에 진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신분의 차이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이 새 옷을 건네자 진호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살았던 그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어진 옷은 처음이었지요. 천을 만져보니 부드러웠고 바느질 자국을 보니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어보시오. 몸에 맞는지 봐야지요.
진호는 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진호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머슴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진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구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같소. 마님께서 지어주신 옷이니 소중히 입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집 주위를 덮어가며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소.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 같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시선, 최노인의 탐욕, 세상의 편견이 이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만큼은 그 사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마주 앉은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지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지요. 눈앞이 깜깜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마님! 진호가 달려왔습니다. 쓰러지려는 수연을 황급히 부축했지요.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요. 괜찮지 않으십니다.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진호는 수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연의 몸을 직접 안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많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수연을 방으로 옮겨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왔지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드시질 않으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십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소. 당신이 일을 하니 더 많이 먹어야지요. 나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이러시면 쓰러지십니다. 제가 더 먹는다고 마님께서 굶으시면 안 됩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그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자신 때문에 진호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수연의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이 열에 들떠 괴로워하는 소리였지요. 몸을 뒤척이며 앓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들어가겠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호흡도 거칠었습니다. 진호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수연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열이 내리지 않자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다려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연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눈을 뜬 수연은 자신의 방 안에 진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과부의 방에 사내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금기를 깨는 일이었지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호, 이러면 안 돼요. 나가 주시오. 누가 보면 오해를 할 것이요. 마님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진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방에 사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에서는 충분한 구실이 되었지요. 사람들의 상상력은 사실보다 훨씬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가에서 목격한 이가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부 집에서 사내가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 새벽에 말이야.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젊은 과부와 머슴 사내가 한 집에 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연과 진호가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실과 다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뿐이었습니다. 금기가 깨지는 순간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 되던 날, 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수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 나와 보시오. 최 노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지요. 대문 밖에는 18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네가 한 짓을 모르고 묻는 게냐?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을 혼자 모른 척하는 게냐? 최 노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뒤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탐욕이 숨어 있었지요. 드디어 수연을 몰아낼 빌미를 잡은 것에 대한 기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사내를 집에 들이고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낸다며? 문중의 체면을 어디다 팔아먹은 게냐?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파서 간호를 받았을 뿐입니다. 수연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간호? 허튼 소리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있다. 내 집방에서 사내가 나오는 걸 여럿이 목격했다.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데 간호라니. 누가 믿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지요.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진호가 나섰습니다. 마님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간호를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놈이 뭔데 감히 입을 놀리느냐? 머슴 주제의 주인을 변호하다니 그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느냐? 최 노인이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좋다. 그럼 사실을 말해보자. 최 노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남편이 문중 땅을 담보로 빌린 빈 문서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이지.
은 50냥이나 되는 큰 빚이다.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은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 빚인 분입니다. 없다고? 여기 분명히 내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똑똑히 보거라. 최 노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과연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러나 수연은 그것이 거짓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장도 어디선가 훔쳐다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남편이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을 리 없습니다. 도장을 훔쳐서 찍으신 게 아닙니까? 거짓이라니? 내가 무슨 증거로 거짓이라 하느냐? 감히 어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게냐? 최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략이었지요. 수연의 땅을 빼앗기 위해 거짓 문서까지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땅을 내놓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사내와 문란하게 지내는 과부를 이 마을에 둘 수는 없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평생 지켜온 땅을, 남편이 물려준 터전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뒤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최 노인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허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마님, 들어오지 마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춤했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소문도 잦아들 것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고 최 노인은 빌미를 잡았소.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졌고 최 노인은 빌미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호가 떠난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제가 있으면 마님께 더 큰 해가 됩니다. 떠나는 것이 마님을 위한 길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내가 당신을 들인 것이 잘못이었소.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요. 그 말에 진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수연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소. 이제 그만 가보시오. 혼자 있고 싶소. 수연은 돌아앉았습니다. 더 이상 진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진호는 광 안에서 어둠을 견뎠지요. 서로를 생각하며 긴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한,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님,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호가 마루 아래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러시오. 몸 조심하시오. 어디 가시든 건강하게 사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수연은 창으로 진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다시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짧았지만 소중했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을의 건장한 사내 셋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최 노인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수연, 생각은 해보았느냐? 땅을 내놓을 것인가? 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물려준 것이니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킬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호가 떠난 뒤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지요. 이제 지킬 것은 이 땅뿐이었습니다. 허허,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구나. 좋다. 최 노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지요.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땅 문서를 찾는 것이다. 내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니 직접 찾아야겠구나. 사내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 뒤졌고 뒤줄을 뒤집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지요. 그릇이 깨지고 옷가지가 흩어졌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연이 막아서려 했으나 최 노인이 밀쳐냈습니다. 수연은 마루 아래로 넘어졌지요. 손바닥과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문서를 내놓으면 멈춰주마. 순순히 내놓거라. 없습니다. 문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 여기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느냐? 말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좋다. 문서를 내놓을 때까지 매일 찾아오겠다. 그때마다 집을 뒤질 것이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거라. 최 노인과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수연은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부서진 닭이들, 흩어진 살림살이들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지요. 이제 어쩌란 말인가? 수연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가 없는 지금,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의 본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협박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사내들이 찾아와 집을 뒤졌습니다. 매번 집은 조금씩 더 망가져갔지요. 장롱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창호지가 찢어졌습니다. 마루 귀퉁이가 부서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뒤지던 사내들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연은 매번 말없이 견뎠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지요. 그저 차갑게 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구나. 기어코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마. 최 노인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장터에 나가도 아무도 수연에게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가도 안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수연을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려댔지요. 과부 집엔 귀신이 산다더라. 사내를 들였던 더러운 계집.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과부. 수연은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말을 걸 사람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돌을 던지는 소리, 욕설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밤을 견뎠습니다. 진호가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던 밤이 이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횃불을 던진 것이었지요. 다행히 눈이 쌓여 있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불이 날까봐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밭에 얻어둔 채소들이 모두 짓밟혀 있었습니다. 몸에 먹을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누군가 일부러 망쳐 놓은 것이었지요. 무와 배추가 뿌리째 뽑혀 있었고 파도 모두 짓밟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독대의 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밭의 채소도 망가졌습니다.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나마도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자위가 거뭇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뒤주에 남은 마지막 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건가?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쇄적인 시련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한계에 다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땅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쌀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장사꾼으로 유명한 부유한 상인이었지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부마님께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십니까? 마님의 땅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최 노인보다 훨씬 좋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릴 돈이면 한양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남아 계셔봐야 고통만 이어질 뿐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장 씨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몰랐지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마님, 제안은 내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 씨가 돌아간 뒤 수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하는가? 남편의 유산을,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가?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지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를 만나 땅을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를 만나러 가던 길에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장 씨가 수연이 땅을 산다더라. 그것도 모르고? 장 씨는 최 노인과 한패야. 헐값에 사서 최 노인에게 넘기기로 했다지. 100냥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줄 거래. 수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결국 장 씨도 최 노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구원이었지요. 수연을 속여 땅을 빼앗으려는 또 다른 계략이었습니다. 수연은 장 씨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만 같았습니다. 장씨마저 최 노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안근할 밤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마을의 장정들을 모두 이끌고 왔습니다. 횃불을 든 10명의 사내들이 집을 에워쌌지요. 밤마을의 횃불 불빛이 으스스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연. 마지막으로 묻겠다. 땅 문서를 내놓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놓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노인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은 끝장을 보자.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 사내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뒤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 도끼에 찍혀 갈라졌습니다. 뒤주가 발에 차여 넘어졌습니다. 남은 쌀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초상화를 보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제발.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부엌의 그릇들을 깨뜨리고 방문을 부수고 마루를 들쳐 올렸습니다. 집이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문서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으면 집을 모조리 부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찢어진 초상화를 껴안고 있었지요. 차라리 집을 부수십시오. 문서는 절대 내놓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으니. 좋다. 불을 질러라. 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횃불을 집 안으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지요. 진호였습니다. 떠났던 진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진호가 최 노인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 노인이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그것은 최 노인이 위조한 빈 문서의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남편의 도장을 훔쳐찍기 전 원래의 빈 문서였지요. 거기에는 최 노인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조하기 전 준비한 문서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찾았습니다. 최 노인의 집 헛간에서 말입니다. 마님을 위해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이 빈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럴 리가. 이건 조작이다. 이 놈이 꾸며낸 거다. 조작이라면 어째서 그대의 집에서 나온 것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오. 진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 노인이 장씨와 주고받은 편지였지요. 수연의 땅을 속여서 빼앗기로 한 계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나눠 가지기로 한 약속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노인장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었군요. 과부를 속여 땅을 빼앗으려 하다니 부끄러운 짓입니다.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최 노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사내들도 하나 둘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최 노인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해다. 오해라고. 나는 그저 문중을 위해. 최 노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횃불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가 다가와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진호. 당신은 떠났는데 어떻게 돌아왔소? 떠났지만 마음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노인을 조사했습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며칠을 밤낮 없이 그의 집을 살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구원의 손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준 진호가 고마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수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부 마님,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최 노인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그토록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최 노인을 신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최 노인은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이를 먹어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최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거만하게 굴던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탐내어 거짓 문서를 만들고 과부를 괴롭혔으니 이는 큰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마을 어른들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수연에게 배상하고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 오후 진호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떠날 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최 노인이 분명 뭔가 꾸민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의 집 주변을 살폈지요. 밤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헛간에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들키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소? 마님을 위해서라면 위험쯤이야. 마님께서 혼자 고통받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부서진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지요.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글이 있었소. 어젯밤 혼란 속에서 발견했지요. 수연은 부서진 가구 틈에서 발견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몰래 써둔 유서였지요.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수연에게. 그대는 혼자 쓸쓸히 살 사람이 아니여. 내 이름에 묵이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 곁에서 다시 숨 쉬시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여. 나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여.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아내의 앞길을 축복해준 것이었지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소.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준 것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축복, 진호의 헌신, 진실의 승리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며칠 후, 최 노인에 대한 정식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또가 직접 나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최 노인의 죄가 단순히 수연에게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최 노인이 지난 10년간 여러 과부와 호로자식의 땅을 속여 빼앗았다는 증언이 있소. 모두 나서서 증언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최 노인에게 당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수연의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밭도 빼앗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짓빚 문서 때문에 땅을 잃었습니다. 시비도 가구의 땅을 빼앗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였으니 이는 중죄이다. 더욱이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이런 짓을 했으니 죄가 더욱 무겁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고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추방되었지요. 노인의 나이에 곤장을 맞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곤장을 맞는 최 노인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지요.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망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화를 입는 법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교훈을 되새었습니다. 최 노인의 몰락은 모두에게 경고가 되었지요. 최 노인이 떠난 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빼앗겼던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최 노인에게서 받은 배상금으로 집을 수리했지요. 부서진 곳을 고치고 새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깨진 그릇을 새로 사고 찢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악은 결국 응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소. 세상은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구려. 비록 늦더라도 말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정의가 이긴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연과 진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부마님은 정말 강한 분이시다. 진호도 의리가 있는 사내야. 떠났다가 돌아와 마님을 구했으니 평가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요? 마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진호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시오. 이제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악이 응징받고 정의가 승리한 뒤에 찾아온 평화였지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연과 진호는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갔지요. 두 사람의 손길 아래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집밭 혼자서 일구었던 땅에서 다시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연 마님과 진호는 참 잘 어울려. 저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네. 서로를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네.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보며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홀로 사는 과부들이 용기를 얻었고 떠도는 머슴들도 정착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터에 조그만 가게를 차렸지요. 수연이 바느질한 옷을 팔고 진호가 만든 농기구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고 가게는 조금씩 번창했습니다. 수연 마님이 지은 옷은 튼튼하고 좋아. 진호가 만든 농기구는 쓸만하다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입소문이 퍼지며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일했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소.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떠돌던 시절엔 이런 평화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겪었소.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겪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함께 일궈온 삶의 흔적이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을 일찍 꺼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연의 집에 불이 늦도록 켜져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했지요. 저 불빛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두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저 불빛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네. 그 불빛은 단순한 등잔불이 아니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생명력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상징이었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수연과 진호는 화로불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지난 겨울이 생각나는 구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 백절북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수연과 진호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탐욕과 맞서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만의 평화를 찾은 것이지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수연과 진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부의 집에 불이 꺼져야 한다는 낡은 풍속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는 새로운 가르침이 자리 잡았지요. 신분이나 처지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수연의 집에서 스며나오는 불빛은 소문도 풍속도 끌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숨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이어지고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지요.